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29번 절대왕정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절대왕정은 중세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갈 때 그 중간에 나타났던 과도기적 정치 형태입니다. 즉 중세의 모습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고 나아가 근대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세와 근대 두 요소가 다 보였던 과도기적 정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조금 절대왕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절대왕정 이전 시대는 중세 봉건사회입니다. 지방의 영주들이 자신의 땅인 장원을 지배했던 지방 분권적인 사회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유럽에서 이렇게 지방에 흩어져 있던 권력을 국왕이 있는 중앙으로 집중시킨 중앙 집권적인 통일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국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정치체제인 절대왕정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자, 얼마나 국왕의 권한이 강했냐면 앞에 절대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비교되거나 맞설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왕의 권력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해서 아무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는데요. 자, 국왕의 강력한 권한을 뒷받침해줬던 기반 세 가지 살펴볼게요. 바로 정치이론, 그리고 정치제도, 경제정책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정치이론은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절대왕정을 뒷받침합니다. 바로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했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각 왕들은 이런 왕권 신수설을 내세우면서 국민은 이 왕권에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으며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왕정을 뒷받침해줬던 정치제도로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습니다. 관료제는 왕에게 충성하는 행정조직이라 보면 되고요. 상비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약간 직업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도전하는 세력들은 이 상비군을 통해서 찍어 누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서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했는데요. 문제는 이 관료제의 상비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충당했냐면 바로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도시 상공 시민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즉 세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상공 시민은 상인과 수공업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세금을 얻어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했는데 정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상공 시민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대가로 왕은 이 상공 시민들의 상공업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경제정책인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어찌됐든 왕과 상공 시민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서로 윈윈하게 됩니다. 왕 같은 경우는 상공 시민들로부터 세금 등을 통해서 돈을 얻으면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었고 상공 시민도 왕과 손을 잡으면서 힘을 키워나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힘을 키워나가냐면 기존 중세 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봉건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성장한 상공 시민들을 이용해서 기존 봉건귀족들을 견제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제정책, 중상주의 정책 살펴볼게요. 중상주의란 상업을 중시한다라는 경제정책인데요. 무슨 말이냐?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활동을 통제하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자, 예를 들면 프랑스 상공 시민이 있다고 칩시다. 프랑스 상공 시민들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계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물건, 예를 들면 독일산 시계가 프랑스 안에 수입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물건이 국내에서 잘 팔리지 않도록 이 수입을 억제합니다.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이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다른 나라 물건이 국내에 들어올 때 붙이는 세금이 관세인데요. 예를 들면 독일산 시계 5만 원에 관세 50만 원을 붙여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독일산 시계는 프랑스 안에서 55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부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5만 원짜리 프랑스산 시계와 55만 원짜리 독일산 시계가 있을 때 5만 원짜리 프랑스산 시계를 사겠죠.
자, 그러면서 국내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국내 상공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상공 시민들이 만든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자, 이제 학습지로 넘어가면 중상주의 정책이란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면서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더 많이 되도록 국가가 나서서 경제활동을 통제했던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 많이 팔 수 있게끔 해외 시장을 많이 개척하는데요. 그래서 식민지 건설을 또한 지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왕정의 뜻과 절대왕정을 뒷받침해줬던 기반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유럽의 절대왕정과 동유럽의 절대왕정 살펴볼게요. 자, 서유럽은 동유럽보다 훨씬 100년 앞서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 비해서 도시와 상공업이 일찍부터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상공 시민들이 일찍부터 성장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이 상공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국왕이 어느 정도까지 강력했냐면 기존 중세 지배층이 할 수 있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한을 다 장악해 갑니다. 대표적인 나라 3나라 볼게요. 바로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냐, 펠리페 2세 때 절대왕정을 이루는데요. 에스파냐가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이룹니다.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금과 은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카의 금과 은을 가지고 무적 함대를 만들면서 유럽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적 함대를 이용해서 대서양의 무역의 주도권도 장악하고 지중해 해상권도 장악하게 됩니다. 자, 무적 함대, 적이 없는 함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무적 함대가 패한 적이 있어요. 바로 영국 함대에게 패합니다. 그때는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했던 시절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는 우리 예전에 종교개혁, 영국 종교개혁 할 때 헨리 8세가 등장하잖아요. 그 헨리 8세의 딸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엘리자베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즉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모든 열정을 국가에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업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에스파냐와의 해전에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었던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양털로 짠 물건이라 할 수 있는 이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는 등 국내 산업을 발전시켰고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라는 특별히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무역 회사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 쪽의 무역들, 특히 인도의 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아시아 무역, 특히 인도의 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프랑스 루이 14세 살펴볼게요. 절대왕정 하면 프랑스죠. 자, 루이 14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프랑스다. 이런 말입니다. 아,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태양왕을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루이 14세의 업적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콜베르를 등용해서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프랑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상주의 정책으로 획득한 돈을 가지고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했는데요. 특히 이 상비군을 정비하면서 프랑스를 유럽 제1의 군사대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왕정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약 40년 만에 완성됐고 주로 여기서 정치도 하고 축제도 열렸던 장소이면서 축제 때 많은 봉건 귀족들을 이 궁전으로 초대하면서 거대한 궁전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그들에게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유럽의 절대왕정 3나라,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 영국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 루이 14세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엔 동유럽의 절대왕정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100년 늦게 절대왕정을 이루게 됩니다. 17세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나아가 경제발전이 늦습니다. 도시와 상공 발전이 늦어서 이 상공 시민 계층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왕정은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절대왕정이 기존 봉건 귀족과 타협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즉 동유럽의 왕들은 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귀족 세력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들과 타협을 하는데 왕이 권력을 차지하는 대가로 귀족들에게는 그들이 기존에 자신의 땅 안에서 농민을 농노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인정해 줍니다. 즉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봉건귀족과 손을 잡다 보니까 이 귀족들의 기존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농노제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귀족 왕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깨어있는 군주, 계몽군주로 자처하면서 왕들이 직접 국가의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나라 러시아와 프로이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피오트르 대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대제, 큰 황제라고 호칭을 할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되게 뛰어난 황제로 손꼽는다고 합니다. 자, 피오트르 대제의 업적 3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뒤처진 러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것이 서구화 정책이에요. 서쪽 지역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쪽 지역이 바로 서유럽이겠죠. 서유럽처럼 되자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 중세 봉건 귀족들이 귀족의 상징으로서 수염을 길게 길었는데요. 그 수염을 서유럽처럼 짧게 자르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만약에 봉건 귀족들이 수염을 자르고 싶지 않다면 세금을 걷는 수염세를 이때 만든 거예요. 즉 수염세가 등장할 정도로 나라의 많은 부분을 서유럽처럼 만들고자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피오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황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신분을 감추고 서유럽에서 이제 인부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대포 만드는 기술, 배 만드는 기술 등 여러 기술들을 직접 몸소 익혀옵니다. 그래서 실제 러시아로 돌아와서 러시아에서 대포를 만들게 되고 현대적인 육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해군과 함대를 창설하면서 군사력을 굉장히 크게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유럽의 강력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하면서 이 발트해를 결국 확보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는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펼쳐서 서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할 수 있는 이 발트해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유럽의 문물을 조금 더 쉽게 수용하기 위해서 수도도 서쪽으로 조금 더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모스크바에서 서쪽에 무역 항구를 할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 독일 계열의 국가를 할 수 있는 프로이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일은 아직까지는 통일이 돼 있지 않고 여러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소국들 중에 프로이센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나중에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되게 됩니다. 자, 프로이센에 볼 수 있는 절대 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프리드리히 2세인데요. 프리드리히 2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즉 나는 국가 제1 번째 종이다 라는 뜻인데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던 서유럽의 황제에 비해서 왕에 비해서 훨씬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네요. 즉 동유럽의 이 프리드리 2세는 스스로를 끼어있는 군주,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국왕이 스스로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벌여서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벌여서 슐레지엔이라는 땅을 획득하면서 영토를 확대시키는데요. 특히 슐레지엔 같은 경우는 철과 석탄이 풍부한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슐레지엔을 확보함으로써 유럽의 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쳤으며 이 프리드리 2세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서 상수시 궁전을 건축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자, 17, 18세기 유럽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학과 철학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과학부터 살펴보면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근대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즉 인간 중심 문화를 부활하자라는 문화운동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이 시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에 의해서 지동설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했던 근대 과학은 이 절대왕정 시기에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과학혁명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볼게요.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우주 속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가 아닌 과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사과가 떨어진다라는 이 자연현상을 이전 중세 때는 신이 나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떨어뜨려 주셨구나 라는 신의 섭리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 법칙, 중력에 의해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라는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다라고 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고방식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근대 철학의 발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데카르트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근대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로크는 사회개혁설과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 국가의 존재 이유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떻게 존재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전 절대왕정까지만 해도 사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었어요. 왕권은 신이 부여했다. 국가는 신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국가는 신의 창조물로 여겼었는데 근데 철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조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개혁설이 등장한 거예요. 사회개혁설 내용을 조금 설명해 줄게요. 사회개혁설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 자유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들, 생명, 재산, 자유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인데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이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권을 조금 더 확실히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사회개혁설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의 의무는 당연히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할 시 이 국가를, 이 정부에 저항해서 뒤엎을 수 있다. 다른 정부로 교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개혁설과 저항권은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몽사상 볼게요. 18세기 등장했던 사상으로서 계몽, 몽매함, 무지함, 사람이 잠자듯이 멍한 상태, 이런 무지 몽매함을 깨우친다라는 사상이에요. 자, 계몽사상의 개념을 보면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믿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진보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진보할 수 있다.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계몽사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느냐?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점을 고치면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한 다음에 이를 고치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문제점을 고치자는 것이냐면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미신, 약간 비과학적인 종교적인 신앙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없애자.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들, 이전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들을 개혁하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몽사상이에요.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볼테르, 몽테스키 외에 루소가 있고요. 실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존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이라고 보이는 게 바로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의 여러 모순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개혁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 계몽사상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에는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절대왕정을 타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몽사상은 나중에 시민혁명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게 된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절대왕정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절대왕정의 기반, 세 가지 기반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주고 이 도표를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서유럽의 절대왕정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의 각 왕들의 업적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고 마지막에 17, 18세기 유럽의 과학과 철학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